진수야, 너는 나를 걸어다니는 보험증서 취급했지? 그래,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레스트? 백두산? 아니요. 고관절 수술을 받고 태어난 68세 김말순 씨에게 그 산은 바로 2층 안방으로 올라가는 15개의 계단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난간을 붙잡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불에 타는 듯 욱신거렸죠. 진통제는 2층 침대 옆 협탁 위에 있었습니다. 겨우 3미터 높이였지만 지금 그녀에겐 달나라보다 멀었습니다. 결국 말순 씨는 1층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걸 주울 힘조차 없었죠. 그렇게 꼬박 이틀을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고 소파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 말순 씨에겐 번듯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박진수, 대기업 부장의 강남 아파트에 사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을 때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퇴원하시는 날 제가 휴가 낼게요. 며칠 계시면서 수발 들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수술 받으세요. 말순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요.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심지어 손주들 어릴 때 봐준 공까지 내 아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당일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아들이 아니라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띠링 문자 한 통이 왔죠.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 감사가 떠서 도저히 못 가요. 대신 간병인 보냈으니까 집까지 모셔다 드릴 거예요. 주말에 미영이랑 애들 데리고 갈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회사가 바쁘다는데 어쩌겠어. 주말엔 오겠지. 말순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쩌죠? 이번 주말에 애들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가 잡혔어요. 미영이가 그거 중요하다고 난리네요. 혼자 식사 챙기실 수 있죠? 배달 음식 시켜 드세요. 다음 주엔 꼭 갈게요. 말순 씨는 20분 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배달 음식 시켜 드세요. 지금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서 기저귀를 찰까 말까 고민하는 어미에게 배달 음식을 받으러 현관까지 나가라니요. 말순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제발 와다오. 하지만 결국 보낸 건 엄지척 이모티콘 하나였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짐되기 싫어했던 그놈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토요일 밤 허기를 참다 못한 말순 씨는 부엌으로 기어갔습니다. 찬장에 있는 즉석 곰탕을 꺼내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국그릇이 깨지면서 곰탕 국물이 차가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말순 씨는 깨진 그릇 조각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옷을 적시는데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픈 다리보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순네, 안에 있어? 며칠째 인기척이 없어서 와봤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문 좀 열어봐. 옆집 사는 욕쟁이 옥분 언니였습니다. 말순 씨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여편네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도와라.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옥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엌 바닥에 널브러진 말순 씨와 깨진 그릇들,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입술을 본 옥분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이게 뭐야? 반쪽이 됐네. 아들은? 그 잘난 아들놈은 어디 가고 혼자 이 청승이야? 말순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아들이 바빠서 못 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옥분 씨는 혀를 차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7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는 능숙하게 말순 씨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치울 테니까. 쯧쯧, 자식 키워봐야 다 헛거라니까. 그날부터 옥분 씨의 오지랖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투박한 뚝배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끓여오고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주고는 볼일 다 보면 소리쳐 하며 문 밖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며칠 못 씻어 찝찝해하는 말순 씨의 머리까지 감겨주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내 몸 하나 못 가눠서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게. 하지만 그 투박한 손길이 아들의 사랑에요. 문자보다 100배는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죄송해요. 요즘 연말이라 회식이 너무 많네요. 며느리도 김장하러 처가에 가서 정신이 없어요. 말순 씨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와 골프채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가 김장? 며느리는 친정이 제주도라 김장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바쁠 텐데 일 봐라. 나는 옆집 옥분 형님이 도와줘서 괜찮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역시 이웃이 최고라니까. 제가 나중에 그 아주머니한테 사례 좀 할게요. 그럼 푹 쉬세요. 전화는 1분도 안 돼서 끊겼습니다. 다행이다라니. 아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준 게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줄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옥분 씨가 사과를 깎으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네 아들 기다리지 마라. 언니는 무슨 소리를. 내 딸년도 그랬어. 바쁘다, 애들 아프다, 시댁 행사다.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그냥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야. 기다리면 너만 병나. 자식은 품 떠나면 그냥 손님이야. 그것도 아주 상전인 손님.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옥분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무엇일까? 귀찮지만 버릴 수는 없는 오래된 가구 같은 존재는 아닐까? 3주차가 되자 말순 씨는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비참한 기분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마당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진수였습니다. 말순 씨는 반가움에 창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수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 창문을 내린 채 통화 중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거실 창문 틈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가 골목이 조용해서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확성기를 댄 것처럼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아, 미영아. 알았다니까. 지금 들어가서 얼굴만 비추고 갈 거야. 냄새나는 공국 이런 거 안 끓여. 그냥 과일 바구니 하나 사왔어. 말순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냄새나는 공국. 그녀가 아들 올 때마다 밤새 고안해던 그 정성을 아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각보다 정정하셔. 옆집 할머니가 다 챙겨준다며. 간병인 비용 굳었지 뭐. 우리가 돈이 어딨어. 지금 대출 이자도 벅찬데.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재개발되면 그게 다 우리 돈이야. 어머니가 뭐 돈 쓸 데가 있겠어? 지금처럼 아프시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요양병원 가시면 그만이지. 그게 보험 들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도 너무 툴툴대지 마. 보험? 아들은 어머니를 살아있는 보험 증서 혹은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건물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죽고 생선 장사, 식당 설거지 해가며 너 의대. 아니, 대학 보냈는데. 말순 씨의 손에서 쥐고 있던 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에 놀란 진수가 창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말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은 급하게 전화를 끊고 차에서 내려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창가에 계셨어요? 왜 나와 계세요? 찬바람 드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박힌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말순 씨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싼 양복, 번쩍이는 구두, 그리고 방금 들었던 그 천박한 말들을 덮어버리려는 저 뻔뻔한 미소. 왔니? 바쁜데 뭐하러 왔어? 에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역시 우리 엄마는 통뼈라니까. 아참, 미영이가 애들 때문에 못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진수야. 네. 너한테 나는 뭐냐? 네. 그게 무슨.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어머니죠.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난 또 내가 내 대출금 갚아줄 보험 증서인 줄 알았지. 순간 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오해세요? 아까 통화 들으셨어요? 그거 그냥 미영이 달래주느라 헛소리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 효자인 거. 말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효자. 저 입에서 나오는 효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역겨울 줄은 몰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 가봐라. 아니, 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가라고 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말순 씨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분노에 진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국 쫓겨나듯 나가는 아들의 등 뒤로 말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호구 잡힌 늙은이로 살지 않겠다고. 이 집도 내 돈도 저놈의 대출금 갚는데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그날 밤 말순 씨는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옥분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말순 씨의 제자였던 김철수 변호사였습니다. 어릴 적 코 흘리던 철수가 이제 번듯한 변호사가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아드님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요. 말순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집문서, 예금 통장, 보험 증권, 평생의 피와 땀이 어린 것들이었습니다. 철수야, 내 돈은 나를 기억해줄 사람들에게 쓰고 싶다. 내 아들은 내가 죽으면 돈부터 세어볼 놈이야. 하지만 장학재단에 기부하면 적어도 그 돈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고마워하지 않겠니? 네, 선생님 뜻 잘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언 공증부터 하시죠. 말순 씨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그 붉은 인주 자국이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 씨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금매. 시세보다 싸게 드립니다. 단 이번 달 안에 잔금 치르는 조건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 되물었지만 말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집은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말순 씨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돌사진, 졸업앨범, 어버이날 받았던 카네이션 조화. 쓰레기 봉투에 담으려다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추억도 짐이었습니다. 독한 여편네. 진짜 아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는 거야? 언니, 나 이제 진짜 엄마 노릇 졸업할 거야. 퇴직금도 정산했으니 이제 내 인생 살러 가는 거지. 말순 씨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호텔식 식사가 나오고 수영장과 도서관이 있고 무엇보다 24시간 간호사가 대기하는 곳. 집 한 동과 모아둔 돈을 합치니 보증금은 충분했습니다. 이사 당일 말순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손주 사진 대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독사진으로. 상태 메시지는 이렇게 적었죠. 인생은 68세부터. 2달 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던 진수는 대문 앞에 붙은 낯선 문패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엄마. 나온 사람은 낯선 중년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아, 전 주인 아드님? 이 집 팔린 지가 언젠데 이제 와요? 어머니 이사 가셨어요. 이 이사를요? 어디로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들이라면서 그것도 몰라요? 진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집이 팔렸다. 그 돈은? 내 유산은? 진수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건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말순 씨는 매일 아침 수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무릎이 아파 꿈도 못 꿀 일이지만 꾸준한 재활과 스트레스 없는 삶 덕분에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저녁에는 독서 클럽에서 토론을 하고 주말에는 옥분 씨를 초대해 온천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 끈질긴 아들 진수가 기어이 흥신소를 통해 말순 씨를 찾아냈습니다. 실버타운 로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말순 씨 앞에 진수와 며느리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집을 팔아? 그리고 그 돈을 다 기부해? 노망 나셨어요? 어머님, 너무하시잖아요. 그 돈이면 우리 애들 유학도 보내고 대출도 갚는데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로비에 있던 노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곁에 있던 독서 클럽 회장님이 나서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말순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수, 최미영, 잘 들어라. 엄마, 지금이라도 기부 취소해요. 우리가 모실게요. 네. 모신다? 내 고관절 수술했을 때 너희 뭐 했니? 공국은커녕 물 한 잔 안 떠준 너희들이 이제 와서 돈이 아까워 효도 흉내를 내. 아니, 어머님. 그때는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내가 안 중요했던 거지.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다. 40년을 엄마로, 아내로 살았어. 그런데 내가 아파 보니 알겠더구나. 너희한테 나는 그저 다 쓴 건전지라는 걸. 내 돈은 내가 번 거다. 그리고 내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줄 거다. 너희는 탈락이야.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 공증 다 끝났으니 소송 걸 생각 마라.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니까.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경비원 아저씨, 여기 외부인 좀 내보내주세요. 시끄러워서 차를 못 마시겠네. 실버타운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말순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죄책감? 아니요. 그것은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시원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는 아들을 잃었다. 아니, 나를 갉아먹던 기생충을 떼어냈다. 대신 나는 나를 찾았다. 내 이름은 김말순.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의 삶이 이제야 시작되었다. 오늘 노을이 참 곱다.